안녕하십니까. 자, 한 학기 동안 우리 회계감사를 같이 진행하게 될 공인회계사 김용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회계감사 첫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회계감사란 개념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오늘 좀 설명을 하면서, 자, 회계감사도 중요합니다만, 자, 우리 회계감사의 대상이 결국은 재무제표거든요. 그럼 재무제표라는 건 또 무엇이고, 또 이런 회계감사가 왜 필요한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 감사가 왜 필요한지 그 컨셉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감사란 무엇이며 뭐 이런 절차 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이 바로 재무제표고요. 그럼 재무제표라는 건 또 무엇이고, 재무제표는 왜 만드는지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에는 여러 가지의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는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법인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주식회사의 주인이 바로 주주죠, 주주. 영어로는 쉐어홀더라고 해서 주주가 그 돈을 투자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납입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공장도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식회사의 체제는 바로 주주가 돈을 투자는 했습니다만 직접 경영에 창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할 수 없이 그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전문 경영자가 주주를 대신해서 1년 동안 주주의 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업한 결과물을 나중에 주주에게 보고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주식회사의 재무 상태와 주식회사의 경영 성과를 측정을 해서 나중에 주주들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주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다수의 주주들은 그 기업의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본시장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정보를 좀 표준화해야겠구나, 이런 그 판단을 해서 만든 정보 표준이 바로 재무제표죠. 영어로는 FS라고 해서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서, 그럼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전문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주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주주는 그 재무제표를 보고 뭘 판단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자,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재무 상태랑 자기가 투자한 돈을 경영한 경영자의 경영 성과를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재무제표를 경영자가 작성을 해서 주주들에게 보고하다 보니까 뭔가 그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뭔가 과대평가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무제표를 누군가는 그 독립적인 상태에서 뭔가 그 법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증을 해줘야겠죠. 그 검증하는 게 바로 회계감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재무제표가 무엇이냐? 자, 재무제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그 회계 기준이 상장 기업들하고 비상장 기업들의 회계 기준이 다릅니다. 자, 상장 기업이면 반드시 채택해야 될 회계 기준이 바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KIFRS라고 합니다. 자, IFRS가 바로 국제회계 기준인데요. 자, 이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다시 그 회계 기준을 채택한 걸 우리가 K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회계 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가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그 주식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이 현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예요. 자, 포괄손익계산서로 하나의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손익계산서랑 포괄손익계산서를 분리해서 따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건 좀 회계적인 깊이 있는 얘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뭐 우리가 회계 감사 시간이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 손익계산서는 현재 KIFRS 방식에 의하면 2가지 방식의 보고 방식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재무제표 중에 요 1번 재무제표랑 2번 재무제표가 아무래도
재무 상태라든가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 가장 핵심 재무제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재무제표가 바로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재무제표는 전부 다 이제 수치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수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들이 필요한데 그 설명을 해주는 걸 우리가 재무제표 주석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주의할 점은 이 주석까지를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론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회계감사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재무제표가 바로 회계감사의 대상이라면 재무제표 주석은 재무제표입니까? 아닙니까?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그럼 재무제표 주석조차도 회계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는 어디까지가 재무제표인지를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석도 재무제표입니다. 그럼 재무제표의 일부가 주석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감사의 대상을 언급할 때는 이 주석까지도 그 회계감사의 대상이다라는 거를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회계감사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주주들은 돈을 투자했습니다만 회사의 그 내막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제 주주총회를 열거든요. 그럼 주주총회에서 보여주는 경영자가 작성한 이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주식을 계속 보유를 할지 또는 주식을 또 처분을 할지 아니면 성과가 너무 좋으면 주식을 더 살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의사결정부터 시작해서 경영자라든가 이사진들을 계속 연임을 시킬지 아니면 더 다른 그 경영진으로 교체를 할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데 그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그렇죠.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이 재무제표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라는 건 누군가가 검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재무제표는 회계감사를 받으라는 것이고요. 이 회계감사를 영어로 이제 오디시라고 하는 것이죠. 오디스를 받은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정보를 공시를 함으로써 특히 이런 그 재무 정보들은 주주총회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한국 같으면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든가 다양한 그 증권거래소 여러 곳에 공시를 해줌으로써 그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알 수가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정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건 진짜 숫자가 맞다라고 검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회계 감사를 하는 사람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사인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오디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감사인은 당연히 이 재무제표를 이제 그 객관적인 관점에서 검증을 해줘야 되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경영자하고는 독립적이어야겠죠. 경영자의 친척이 감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경영자와 구분해서 독립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 재무제표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성 및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무나 회계감사를 하면 안 되고요. 엄격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회계감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인회계사죠. CPA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일단 그 좀 어려운 시험을 그 시험을 치르게 돼 있는데요.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당연히 이제 그만큼의 전문 지식이 있다는 거를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개인이 됐건 회계법인이 됐건 회계 감사를 함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크로스 체킹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쵸 이 회계 감사에 그 받은 재무제표가 이런 그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계 감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이런 과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각자의 롤이 있을 텐데, 역할이 있을 텐데요. 자, 경영자,
경영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계감사인이 가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러 딱 가면 경영자가 그 감사인한테 재무제표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책임은 경영자한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냥 주면 안 되고요. 반드시 회계 기준, 영어로는 어카운팅 스탠다드라고 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장 기업이 따라야 될 회계 기준은 주로 그 KIFRS와 같은 한국재택 국제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작성까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공시까지 해야 될 책임이 바로 경영진한테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회계 기준을 따라서 만들고, 또 그 만든 재무제표를 나중에 회계를 감사를 받은 다음에 공시까지 해주는 모든 책임은 경영자한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감사인, 회계 감사인은 도대체 역할이 뭐냐 이거죠. 그럼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경영자들이 재무제표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영어로는 이제 Management Assertions라고 해서 이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보고, 그럼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경영진이 이 재무제표를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뭔가 평가하는 작업을 바로 우리 감사인의 역할을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평가를 한 결과까지는 보고를 해줘야겠죠. 자, 그걸 우리가 의견이라고 해서 오딧 어피니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감사 의견을 반드시 표명을 해야 되는데 재무제표가 굉장히 잘못되었다, 잘못되어 있지 않다의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중대한 왜곡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영어로는 Material Misstatement라고 해서 중대한 왜곡 표시가 없다면 그 재무제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정하다, 적정 의견을 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재무제표가 중대한 왜곡 표시가 있다면 경영자가 얘기하는 이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을 따랐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적정한 의견을 주면 안 되고요. 다른 변형된 의견을 줘야 돼요. 물론 그 의견 안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과 같은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에 따르는 적절한 어피니언, 의견을 제시하는 게 바로 감사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그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대한 왜곡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게 바로 우리 감사인의 역할을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감사인도 뭔가 따라야 될 규칙이 있거든요. 그럼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감사를 하면 안 되고요. 감사를 또 규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인은 반드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걸 앞으로 우리가 오디팅 스탠다드라고 해서 회계 감사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배우는 과정들은 대부분 다 회계 감사 기준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회계 기준과 회계 감사 기준은 좀 다른 거예요. 자, 회계 기준은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누가 그는 그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경영자나 또는 그 경영자 밑에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있는 실무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인은 그 감사를 수행할 때 규칙이 있을 텐데 그 규칙을 우리는 회계 감사 기준이라고 해서 오디팅 스탠다드라고 하니까 감사인이 따라야 될 규칙은 바로 회계 감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사인은 이 기준에 따르면 반드시 이 중대한 왜곡 표시가 있는지 의견을 내려면 뭔가 증거물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감사 증거라고 할 텐데 그 감사 증거는 충분하고 적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제 그 통계학에서 말하는 표본 조사라는 걸 할 건데요. 표본이 너무 적으면 적절한 의견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적절한 표본, 그걸 이제 그 어떤 퀀터티, 양을 얘기하는 게 충분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또 엉뚱한 증거를 가져오면 안 되니까 그 항목에 맞는 적절한 증거를 우리가 적합한 증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외우세요.
감사 증거가 되려면 충분하고도 적합한 어떤 감사 증거를 수집을 하는데, 자,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이 바로 회계 감사 기준에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 회계 감사 기준에 따라서 자,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 재무제표는 중대한 왜곡 표시가 있다 없다라는 의견을 표명하는 게 바로 감사인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러한 회계 감사의 과연 역할은 무엇이냐 이거죠. 자, 말 그대로 이렇게 회계 감사를 받음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그죠? 왜냐면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라고 판단한다면 주주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업의 어떤 투자의 금액, 어떤 그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그 재무제표를 회계 감사를 받음으로써 신뢰성이 올라간다면 그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어떤 그 빈도라든가 중요성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재무제표의 어떤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회계 감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를 감사를 합니다. 회계 감사인이. 자, 그리고 중대한 왜곡 표시가 없다면 적정 의견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줄 텐데요. 자, 이런 적정 의견에 대해서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회계 감사의 의견, 어피니언이 적정 의견이라고 나왔다면 이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대로 잘 작성이 되었다는 소리지 투자할 만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회사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소리는 그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적정하다는 말만 듣고 이 회사 투자하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계 감사라는 걸 개념을 잘 모르신 분들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회계 감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보여준다면 이런 재무제표를 누가 이용할 것이냐? 당연히 제일 대표적인 이용자들은 주주들이겠죠. 주식 투자자들은 반드시 이걸 볼 것입니다. 근데 주주보다 또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채권자인데요.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 회사채와 같은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들은 또 채권을 사게 되면 원금도 받지만 이자를 받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 기업, 이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제때 갚을 수 있는 기업이냐?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떤 기업의 그 신용등급, 부채와 관련된 신용등급에 따라서 그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오르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측정할 때도 재무제표가 필요할 것인데 당연히 감사를 받아줘야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다 보시면 되고요. 자, 정부도 중요한 이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그 정부 기관들이 있죠. 국세청이 있을 수도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어떤 기업의 어떤 내막을 알고 싶다면 이때도 재무제표는 꼭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평가 회사들, 어떤 기업의 신용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기준이 바로 재무제표일 수밖에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재무제표가 그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 신용 등급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아줘야 그에 따르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보여주는 그 신용 등급도 또 신뢰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과연 이 회계 감사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회계 감사의 필요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경영자가 있는 거지 감사인이 작성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회계 감사인한테 재무제표를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우리 경영자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대로 작성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인은 그 말이 맞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평가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 감사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감사인도 그 자기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런 회계 감사 기준을 따라서 특히 감사 증거를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바로 회계 감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감사 보고 이제 그 감사 의견을 나중에 보여주는 보고서를
회계 감사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직접 보겠습니다만 한번 샘플을 한번 보면 이런 거를 이제 배우려고 회계 감사라는 과목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위에 제목에 독립된 감사인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이래놓고요. 자, 그 해상 대상은 이제 삼성전자 주식회사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 감사 보고서를 드립니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감사 의견이 나온 거죠. 자, 우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무제표는 그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자, 그 다음에 주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한국채택 국제기준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바로 재무제표였던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의 의견으로는 하고 블라블라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적정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보고 이 회사 주식은 사도 됩니다. 이런 의견은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지 감사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 삼성전자가 만든 이 재무제표는 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대로 특히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됐다라고 의견을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감사 의견, 적정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의견이 나오기까지는 그럼 삼성전자 재무제표가 과연 그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감사 증거를 수집을 해야겠죠. 그게 아까 설명드린 충분하고도 적합한 감사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 그 감사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회계 감사 기준에서 전부 다 이제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회계 감사 기준을 배우는 게 바로 궁극적으로는 이번 회계 감사의 어떤 대표적인 그 주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감사라는 개념 말고요. 검토라는 개념도 하나 있는데요. 또 후반부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검토는 이제 영어로 리뷰라고 합니다. 리뷰. 그래서 감사보다는 낮은 우리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슈어런스라고 해서 확신이라는 거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걸 인증 업무라고 하는데요.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해 주는 걸 우리가 검토 작업이라고 해서 검토는 그러다 보니까 그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도 더 그 간소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주로 질문을 하거나 분석적 절차, 그래서 이제 뭔가 그 가서 실사를 한다던가 또는 조회서를 보내는 이런 건 안 하고요. 그냥 경영자한테 질문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이제 뭐 비율 분석 이런 걸 우리가 분석적 절차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제한적인 절차만 가지고 확신을 제공해 주는 걸 우리가 검토라고 합니다. 자, 검토도 그래서 이제 검토 기준이라는 리뷰 스탠다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우리 상장 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연간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만 분기 재무제표라든가 반기 재무제표는 검토 수준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개월마다 분기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그때마다 회계 감사라는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실제로 비용이 워낙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나오는 재무제표는 검토 절차만 받고 대신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재무제표는 제대로 이제 회계 감사를 받으라는 거죠. 감사를 받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검토라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해 주는 업무고요. 자, 그만큼 확신이 낮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그 간소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주로 질문이라든가 분석적 절차를 통해서 뭔가 그 의견을 제시하는 걸 우리가 검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